안녕하세요. 주식 랩소디 오늘도 함께합니다. 본부장님과 또 여러분들과 인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도 랩소디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요. 자, 일단 저희가 또 간밤에 많은 일들이 네.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99,000까지 네, 도달을 99,500인가요? 네, 그 정도까지 거의 네, 10만 10만 고지. 딱 가려다 네. 일부러 그렇게 한 것 같아요. 그거 한 명 거래하려다가 그 정도에서 그냥 머무는 것 같은 느낌이 딱 듭니다. 정말 기회를 주지 않는 코인 네네. 시장입니다. 그 얘기를 이제 해외 주식으로도 풀어볼 거거든요. 그 네네네. 부분은 이제 본부장님이 맡아서 또 해주실 거기 네네네. 때문에 한번 이야기 바로 네. 한번 들어볼게요. 일단 비트코인이 이제 사상 최초로 10만 달러 고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간 문제지 넘길 것 같은 느낌은 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왜 그러냐 이렇게 왜 상승을 계속하고 있냐 분석은 뭐 여러분 많이 아시겠지만 친암호화폐 정부가 들어서게 된다는 거고 하나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제 전담직 같은 걸 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어떤 트럼프의 그 어떤 이행하는 모습 정말 약속은 잘 지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 자체가 이제 열려 있는 것 같고 뭐 반면에 뭐 어제도 이제 저희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이야기가 아직도 안 나오고 있는 것들은 좀 나중에 이제 이정 아나운서께서 얘기해 주시겠지만 좀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게 기본적으로 막 계속 저 그 얘기 준비 안 했어요. 마음껏 해주세요. 네. 네. 아니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음. 저도 잘 모르긴 하는데 이렇게 전담직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런 어차피 그 이 세계의 경제가 하나로 돌지는 않는 건 분명한데 이런 상황에서 같이 돌아가야 되면 대응은 최소한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과연 이렇게 발빠르게 돌아가는 미국 경제의 그 암호화폐에 관련된 산업들이 커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어제 이제 그 뭐지 구글이 떨어지면서 이러다가 이거 비트코인이 시총 1위 하는지 모르겠어요. 1위까지는 좀 1위는 금이니까 아 왜냐면 이게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음, 될지 모르겠어요. 그거 한번 실시간으로 제가 지금 확인해 예, 볼게요. 왜냐면 말씀해 지금 보세요. 네. 아마존이 구글이 떨어졌어요. 아마존 음, 밑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게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까지 가격이 닿으면 제가 볼 때 최소 5위 안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추세면 음, 얼마 차이 안 나네요. 네, 구글이랑. 네, 그러니까 구글이 떨어졌거든요. 밑으로 맞네요. 이것도 아마존 이따 밑으로 바로 떨어졌기 보여드릴게요. 때문에 네. 지금 구글이 뭐 해체 문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구글이 크롬 해체 문제 때문에 계속 그 이슈가 되면서 어제 많이 떨어졌거든요. 주가가. 그러면서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지 않으면 저는 비트코인이 상승만 하면 따라잡는 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아마존을 따라잡는 게 아니라 구글을 따라잡는 건 이제 시간 문제인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런 상황에서 이 산업 자체를 어떻게 보면 산업 자체의 뭐 사이즈나 시총을 보면 매그니피션트 7 정도의 사이즈거든요. 그러면 엄청 빅테크 중에 엄청난 기업의 사이즈인데 이걸 과연 우리가 무시하고 할 수 있겠느냐? 왜냐하면 해외 빅테크들에 대해서는 뭐 잘 대응해야 된다고 얘기하면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연 이렇게 해도 되겠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여러분들이 직접 비트코인을 이제 투자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으시니까 제가 이제 또 약간 팁을 드리면 ETF나 이런 걸 투자할 수도 있겠지만 그와 관련된 미국의 이제 기업들이 있습니다. 비트코인과 관련된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이쪽도 이제 좀 투자해 보시면 매력적일 것 같아서 약간 그 기업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일단 마라홀딩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마라홀딩스라고 제가 이제 자료는 준비를 못했는데요. 마라홀딩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 자체는 이제 그 채굴 대규모 비트코인 채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생태계의 보안과 지원을 하고 있고 2024년이죠. 올해 이제 11월에 7억 달러 규모의 전환사채를 발표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기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그 2014년 비트코인 생산량이 전월 대비해서 2% 정도 증가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는데 171 BTC라고 하면 BTC가 뭡니까? 비트코인이요. BTC가 비트코인이 BTC는 비트코인이요. 네, 비트코인이니까 그 172개 정도를 비트코인. 그 네. 정도를 이제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달간 이제 채굴하는 능력이 채굴량이 이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닌가요? 한 달에 170개를 채굴하고 예, 있다는 예. 뜻이에요.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지금 평가해 볼 수 없는 게 이전에 얼마나 생산했느냐를 좀 2% 같이 봐야 될 증가했답니다. 것 전월 대비해서. 같아요. 증가를 했대요. 그러니까 보통 지금 어려운 거 음. 아닙니까? 이 비트코인을 하는 게. 근데 전월 대비해서는 증가를 한 거는 일단은 반감기랑 크게 반감기가 상관없습니까? 네, 그쵸. 반감기가 이미 지난 이후의 집계이기 아, 때문에 그 전에 막 1년 전으로 돌아가 보게 되면 좀 더 그 예전이 훨씬 음. 많이 나왔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래도 계속 한번 얘기해 주세요. 예, 네. 어쨌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3분기 실적과 성장 계획에 대해서 그 많이들 이제 이 회사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음. 왜냐면 지금 이게 채굴 산업 쪽이 기본적으로 많이들 이제 관심들을 갖고 계시니까 어
제가 볼 때 이제 그렇게 하고 최근에 이제 10월 16일 날 2,483만 BTC를 매도했다고 합니다. 3만 달러겠죠. 달러 BTC를 매도를 했다고 하니까 370 BTC를 그때 매도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걸 채굴해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쵸. 그런 거고 현재 매도를 하셨구나. 네, 그 현재 회사에서. 갖고 있는 보유 중은 네. 2,837개 BTC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 정도면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잘 모르겠습니다. 채굴을 해서. 한번 그거랑 지금 1억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네. 곱하기 해보면 대충 나오긴 하는데 네.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 정도 되고요. 그 한 달간 주가가 27% 정도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다음에 현재 가격은 24.18달러 정도 되고 그 전문가들은 30달러 이상 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고요. 좀 낮게 잡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채굴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이엇 플랫폼스라는 또 회사가 있습니다. 이 회사도 똑같이 비트코인 채굴을 하고 있고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텍사스 중부 쪽에 텍사스가 이제 전기나 이런 것들이 싸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쪽에 가 있고 세금도 이제 많이 오레곤이나 텍사스 쪽은 세금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가고 있는데 비트코인 채굴 데이터 센터를 이쪽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운영하고 있고 그러니까 11월 기준으로 개발 용량 기준은 북미에서 가장 큰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한 달 사이에 18.55% 상승한 기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기본적으로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블록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블록 SQ라고 이제 코드 네임은 SQ인데 잠깐만요. 제가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회사가 잠깐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SQ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를 이제 보시면 블록이 있네요. 잠깐 보여드리겠어 화면으로. 주가 이거거든요. 한번 보시면 요겁니다. 블록이라는 회사거든요. 오늘도 올랐네요. 네, 오늘도 올랐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되고 있고요. 블록이 기본적으로 요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결제 플랫폼 스퀘어고 개인과 개인 간의 어떤 송금 및 비트코인을 거래하는 캐시앱을 통해서 핀테크를 주도하는 기업입니다. 이게 보면 최근에 보시면 고점을 보시면 계속 떨어지다가 지금 계속 최고가를 기록하고 있거든요. 예. 계속 기록하고 있는 거고 한 달 기준으로는 좀 떨어지고 있는데 이때가 이제 최고였던 것 같아요. 이게 언제냐면 2021년 7월 이때가 최고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1년 사이에는 거의 제가 볼 때는 몇 년 사이에는 지금 고점을 가장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전반적으로 이 회사가 잘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 상승세와 함께 최근 한 달 동안 27% 정도 뛰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 92.70달러고 적정 가격은 100달러 이상으로 이제 현장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기업들은 일단 비트코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있는 회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에 투자를 다들 하시잖아요. 그거는 그렇게 어려움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비트코인을 투자 못 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간접적으로 ETF 부분이 좀 어렵거나 이러신 분들은 요렇게 이제 오히려 이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으니까 맞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로 이제 국내와 다르게 해외는 진짜 관련된 주식들에 안에서만 관련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국내는 테마주라서 전혀 관련도 없는데 막 테마 막 이렇게 막 많이 얘기하잖아요. 많이 하죠. 왜냐면 특히 정치 테마주는 이렇게 손 한 번 잡아도 네, 진짜 네. 관련주였겠다 그런 이럴 것뿐만 정도로. 아니라 뭐 그 외에도 사실은 뭐 동문이다 이런 것들도 그런 거부터 시작해서 되기도 전혀 하고. 뜬금없고 이제 그 해리스 주가 국내에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해리스 저는 해리스나 트럼프 주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해리스 주가 이제 대선 기간 동안 해리스 혜택 주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마주가. 그러니까 사실 그런 것들은 되게 웃긴 거거든요. 네. 아니 경선 주자고 우리나라랑 별 관계도 없고 우리나라에 그분이 오셨는지도 모르겠어요. 한 번이라도. 근데 이제 맞아요. 그 해리스 주를 계속 방송에서 얘기하고 신문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저는 좀 웃기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이제 기본적으로 현혹되시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직접적으로 이제 만약에 비트코인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비트코인이 어떤 좀 우리나라가 살 수 있는 양이 좀 제한적인 부분도 좀 있고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채굴하거나 뭔가를 수익을 내는 회사에 간접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저는 한 방법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으실까 해서 이제 세 기업을 좋아요. 너무 좋아요. 해드렸습니다. 저도 사실은 채굴 기업 몰랐거든요. 네네. 자세히. 근데 요번 기회에 알아가네요. 네, 실제로 반영이 됐네요. 네, 많이 반영이 보통 한 10에서 적게는 10에서 많게는 한 30%까지 상승이 반영이 됐네요. 한 달 또에서 그 정도 많이 된 거거든요. 네. 주가가 30% 이상 빅테크 기업의 30% 테슬라 말고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 최근에 네, 그죠. 네. 그런 거 봤을 때 뭐 이렇게 하면 제가 볼 때 블록 같은 경우는 27% 정도 상승했으니까 꽤 많이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블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제 좀 안정적인 게 핀테크도 하니까 채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요 비트코인의 거래 부분이나 핀테크를 같이 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 그래서 좋습니다. 유심히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하웨이 얘기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듣고 싶습니다. 하웨이 이야기. 하웨이는 진짜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아, 왜요? 또 사고? 아니 사고는 아니고 이제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에 대항을 하겠다고 얘기를 해요. 이제 그러면서 그래비티 장치 GPU에 대항할 AI 칩을 생산하겠다고 로이터를 통신을 통해서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익명의 소식통이래요. 제가 이제 뭔지를 모르겠어요. 누군지 정확하게 했는데 로이터 같은 데는 항상 익명의 소식통으로 그렇습니까? 일단 기사가 보도가 네. 많이 되더라고요. 항상 익명의 통신이라고 그렇습니까? 해서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어센트 저희가 이제 A인가 B 쪽에서 이제 그게 발견됐지 않습니까? TSMC 발생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C를 이제 샘플을 일부 IT 기업에 보냈고 요걸로 이제 주문을 받겠다. 원하는 사람들은 칩을 주문해라. GPU에 대항하는 칩이니까 뭐 거기 못지않은 아주 대단한 거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910C는 예전에 이제 AI 칩 지금 H100 있어요. 엔비디아 H100. 지금 한창 엔비디아에 자랑하는 그 칩인데 요 칩과 거의 유사하다고 본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양산을 이제 갖췄으니까 주문하면 자기네 하겠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지금 그 TSMC가 못하니까 중국 체온드리 파운드리 업체가 있습니다. 거의 맡겼어요. SMIC 쪽에 생산하는 걸로 했는데 문제는 수율이 낮아요. 아유, 아이고 나도 모르게 이런 솔직한 네. 리액션이 나왔네. 왜냐하면 네. 이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그 막힌 걸 아니까 이게 얘기를 해도 그 부분을 다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수율이 어떻게 맞출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얘기했더니 기본적으로 이제 미국 제재로 막힌 리소그래픽이라고 실리콘 웨이퍼에 이제 패턴 형성하는 공정 과정이 있어서 수율이 낮아서 20%밖에 안 돼요. 기술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디스플레이 쪽에 이제 회선을 이렇게 회로를 이제 패턴을 형성하는 공정이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이제 사실은 이전 버전도 50%밖에 사실은 큰 소리 쳤지만 910B도 사실 TSMC의 도움이 없었으면 제가 볼 때 그렇게 7만 개 정도씩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정말로 TSMC가 기술력이 정말 있나 봐요. 잘 만드나 봐요. 그래서 이제 TSMC가 지금 없어진 상황에서는 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C를 맞춘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예. 근데 내년 1분기에 양산을 하겠다고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이제 그 SMIC에서 이제 이 칩을 독립적으로 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 이제 힘들다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그 전에 이제 910B 같은 경우도 이제 수율 문제로 목표를 낮췄는데 이게 인도가 안 되는 거예요. 수율을 못 맞추니까. 그래서 이제 틱톡 모에서 바이트 댄스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이게 사실은 이제 인공지능에 관련된 칩이니까 되게 필요하거든요. 틱톡에서요. 그래서 한 10만 개를 주문했대요. 근데 아직까지 3만 개도 못 받았대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는 이게 양산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얘네가 자체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TSMC 받았던 것들에서 끊긴 게 아닌가. 기본적으로 할 수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왜 자신 있게 그거를 본인들이 뭔가 정치적인 이슈가 있는 게 우리 이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기술력 뭐 따라잡았어 그리고 이런 이제 건가요? 이런 걸 굳이 저 같으면 숨길 것 같은데 밝히는 이유는 왜냐면 그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는 파운드리 업체 실력을 갖고 있는데 사실은 중국이 한 4, 5년 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과연 생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자립을 했다고 하는데 저는 좀 모르겠어요. 하나 정도는 뭐 어떻게 가져와서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양산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마 정부 쪽에서 밀어붙이고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발표한 게 아닌가라는 기본적인 생각이 들고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제 개인적으로 생각은. 이게 기본적으로 양산 체계가 쉽지가 않고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 더 대중국 제재를 강할 거고 TSMC 쪽도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을 더 강하게 하다 보면 TSMC 자신들이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암암리의 뒤쪽에서 뭐 거래하던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것들 다 정리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TSMC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네. 약간 그 다시 줄을 서시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그래서 TSMC가 지금 사실은 되게 그 공장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위험하고요. 지금 이 상무부 쪽에서 하고 있는 이 부분도 되게 위험합니다. 최근 상무부 장관 내정자도 되게 보호무역주의의 그분이 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사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향후에 뭐 접근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들이 쉽지는 않고 계속적으로 이제 뭔가 대응책을 마련해주고 국내적으로는 이제 TSMC가 자신들의 자존심을 세울 수 있겠지만 미국 트럼프 쪽에는 그게 안 통하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제 잘 해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지금까지 생각은 백약의 무효인 듯한 느낌이 듭니다. 예, 왜냐하면 공장에 들어가는 천문학적 보조금도 집행은 아직 안 됐어요. 준다고 합의만 했지만 과연 집행이 될지도 의문인 거예요. 예, 애리조나 공장이 제가 볼 때. 그 얘기 들으셨어요? 그 반도체 보조금 오늘 받은 거 SKC가? 아 받았어요? 네,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SKC라고 해서 SK 산하의 그 유리기판 계열사가 네네네네.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 반도체 보조금 1억 달러 지급을 확정이 됐대요. 근데 우리가 그때 그 계약을 네. 제대로 하지 않았다라고 네네네.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밤을 새면서 관련 그인들이 일을 하고 있대요. 빨리 이제 트럼프 행정부 주기 전에. 근데 이제 그게 어쨌거나 지급은 지금 바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음, 계약서와 그리고 이제 그 계약서 쉽지 않은 계약서예요. 그러니까 그래요? 그래서 예, 폴리 지금 반도체 정도가 음, 받은 건데 전체 그게 이제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 그게 서두른다고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겠지만 음, 쉽지 않을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돈이 지급되는 단계에서 뭔가 많은 제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계약서가 만들어지더라도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비관적인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트럼프 정부가 쉽게 줄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기서 느꼈던 거는 이제 지금 바이든 정부가 반도체 보조금 지급 속도를 엄청 빠르게 늘리고 있다라는 거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아 진짜 트럼프 들어서면 진짜 안 줄 네네네. 생각. 아 그리고 이제 바이든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고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우크라이나 전쟁도 사실은 지금 뭔가 계속 이슈를 하고 뭔가 지금 계속 밀어붙이는 것들이 자신이 있을 때 일으킨 전쟁이잖아요. 우크라이나 전쟁이. 근데 이 전쟁이 사실은 치욕적일 수 있거든요. 지금 아, 제2 베트남 전쟁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영토의 상당수를 뺏기고 좀 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무조건 휴전을 할 거거든요. 그 전에 어쨌든 그 유리한 확보를 고지, 해놓고 확보를 해놓고 조금 유리한 고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제2 베트남 전쟁을 일으킨 그 대통령으로처럼 인식이 되지 않으려면 제가 볼 때는 바이든이 그거 하나와 이제 반도체 두 개의 이슈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두 축으로 움직이면서 자신이 있는 임기 동안 이게 성과 성과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성과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아니더라도 예, 이게 나중에 뭐 잘못된 어떤 사례로 남는 그 그런 역사에 것들은 그러니까 남잖아요. 역사에 남을 것 미국의 같은 몇 대 생각에.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 정부가 들었으면 우크라이나 전쟁은 잘못하다가는 치욕적인 어떤 역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이 반도체에 대해서도 이제 어떻게 정치적으로 자신들이 이용당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서둘러서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지금 반도체 지급도 엄청 서두르고 있대요. 주말 다 네네. 반납하시고 네. 상무부에서 네.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네. 잡음을 안 남게 네. 네. 하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아 근데 그게 쉽지는 그러니까 않구나. 이제 뭐 애리조나 공장이 연기되고 이런 걸 봤을 때 뭔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 전에 계약을 해놓고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들어서고 나서 뭐 어떤 제재를 가하거나 뭔가 멈춰 쓰거나 뭔가 제재가 계속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트럼프 정부 쪽으로서는 그렇게 서두르고 싶은 생각은 물론 그건 짓는 거에 대해서는 예스. 그렇지만 보조금 주는 거에서는 고민해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많이 안 주는 거에 대해서 미국 국민들이 뭐라 하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쵸, 네네네. 당연하겠죠. 그러니까 네. 짓는 거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뭐 짓지 말라고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이 거기 낙수 효과들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그런 얘기는 안 하는데 보조금 이슈에 대해서는 계속 좀 냉정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확하게 받거나 정확하게 뭔가 우리한테 입속이 있는 게 아니면 저는 언론 플레이가 아니라 언론 보도를 자제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 같아요. 잘 만들어 놓고 실제로 입속을 챙기는 게 좋지. 그럼 뭐 우리 계약했다, 뭐 했다, 뭐 문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전혀 주가에도 도움이 안 되고 기업에도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 지금 TSMC나 뭐 하이웨이처럼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씁쓸합니다. 그나마 좀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해서 본부장이 얘기할 때 같이 좀 네네.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뭐 일단은 열심히 그러니까 임기 네네. 전까지는 지급을 노력하고 있다라고는 하는데 생각처럼 쉽게 네네네.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삼성전자에만 64억을 지급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달러입니다, 달러. 이거 만약에 달러요. 이거 네. 64억 달러. 근데 네. 이거 만약에 못 받으면은 이거 어디서 아니 그걸 받게 되더라도 조건이 되게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게 이제 보조금이 될지 아니면 나중에 갚으라고 할지도 모르겠어요. 단순히 그냥 공장 짓는 보조금이면 그냥 안 갚아도 되는데 이게 저리로 빌려주는 걸로 전환이 될지 일부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계약을 다시 할 때.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안 봐서 모르겠지만 트럼프 정부는 그러고 남을 아니면 다른 걸로 상쇄하라거나 우리가 64억 달러를 줬으니까 너희가 64억 달러에 달하는 뭔가를 내놔라고 얘기할 수도 그쵸. 있거든요. 뭔가 딜을 또 할 수 네네네네. 있겠죠. 충분히 그러고 남을 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괜히 전해드렸네요. 네.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그럼 계속 한번 이야기 들어볼게요. 본부장님. 그리고 이제 트럼프 2기 법무장관이 벌써 낙마하는 분이 생기셨습니다. 아이고 그 얘기 맥 게이츠, 들었습니다. 네. 네. 이분이 근데 이제 뭐 여기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1년 6개월 동안 2명의 여성들에게 1만 달러를 어떤 특정한 어떤 이용의 어떤 목적으로 예 그런 목적으로 이제 송금을 했다고 하원 조사에서 포착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원 윤리위원회에서 그분이 이제 적절하지 못한 부적절한 관계를 이제 그 여성과 맺었다고 해서 이제 윤리위원회 했고 본인이 이 사실을 이제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요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부담을 주기 싫다 새로 출발하는 정부에 그래서 자신적으로 하게 됐다고 하고요. 이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 미성년자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아 맞아요. 미성년자 그게 아마 가장 컸을 것 네, 같아요. 네, 네, 네. 가장 예, 인도적으로도. 그리고 뭐 트럼프 인수위는 이제 이런 도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없었고 기본적으로 이제 돈 관계, 재무 관계에 대해서는 깨끗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범죄 정황이 없어서 사실은 이제 자신들이 채택을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이분이 이제 곤란하게 건 법무장관에 임명되고 나서 하원 의원직을 사퇴했어요. 이분이 5선인가 6선 의원인데 플로리다 쪽에 가구역인가 그쪽에 이제 의원이신데 어쨌거나 이제 그쪽에서 이제 하게 됐고 일단은 지금 문제가 그런 게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원 의원을 이제 관두게 됐는데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기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FBI 쪽에 미성년자 그 부분은 미국은 되게 심하게 근데 다루거든요. 그거를 몰랐을 리가 없지 않을까요, 본부장님? 모를 수도 있죠. 와, 왜냐면 이제 그래요? 몰래 그 했으니까. 개인 정보라서 네, 좀 그리고 그런 몰래 건가? 했으면 모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어떤 식으로든 밝혀져서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뭐 자신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자신은 해야 될 것 같고 여러 가지가 있고 그리고 이제 자신이 이제 유출되지 말아야 될 정보에 대해서 유출됐다고 하는데 이제 미국은 약간 이게 절차상에 또 문제가 있으면 정보를 캐치할 때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이분이 이제 기본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이 나가신 분이시지만 맥 게이츠를 친 트럼프 인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되게 강경파고 사실은 이제 트럼프의 어떤 막말로 이제 좀 약간 나쁘게 얘기하면 사냥개 같은 역할을 해줄 법무부 장관을 하면서 그런 느낌을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하게 된 거고요. 충성 맹세와 공개적 지지를 여러 번 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렇게 하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행정부에서 했고 할리우드에서 태어났습니다. 82년생이고요. 젊으시네요. 예, 그죠? 젊습니다. 보시기도 젊으시고 이제 어쨌든 로스쿨을 나왔고 하원 의원을 하기 전에 잠시 이제 변호사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지역에서는 60% 이상의 그 지지를 받을 정도로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뭐 사형직 이게 뭐냐면 강경파입니다. 사형집행 가속화법, 그다음에 휘발유 에탄올 함량 제한 폐지 등 이렇게 정당 방위에 관한 것들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하고 있고요. 2016년에 이제 하원 의원에 이제 처음 당선된 이후에 지금까지 계속 연속으로 당선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2024년에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해임안도 이 사람이 직접 올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강경파고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약간 완전 그 총대를 매주시는 약간 그런 역할이었었네요. 어떤 네네네네. 부분에 관해서. 근데 좀 재밌는 건 이 분이 바이든도 좋아했다고 해요. 공화당 의원 중에 바이든이 가장 좋아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 약간 이제 바이든이 오해를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조사를 한 부분을 이제 밝힐까 말까를 되게 또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 윤리위원회에서 그냥 조용히 넘어갈지 아니고 그냥 할지 말지 어쨌든 근데 이게 어쨌든 새롭게 출범하는 회사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이 아무래도 극우 트럼프 파다 보니까 제가 볼 때 반대거나 이제 이런 라이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논란이 많은 의원인데 뻔뻔스럽게 이쪽에 합류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진영에서도 이번에는 많이 좀 평가가 안 비난을 받고 있는 좋아졌군요. 듯한 느낌이 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제 그 2020년에는 그 점거 폭동이 있었습니다. 의회 국회에서. 근데 이때 강경하게 진압하는 그
경찰들에게 메달을 금메달을 줘야 된다고 이럴 정도로 그러니까 뭐든지 강경하고 뭐든지 다 이렇게 어떤 강하신 분이 강한 있는 경찰 이런 강한 법무부 이런 거를 추구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됐으면 이제 미국이 어떻게 보면 미국 내외 강력한 거였던 것 같고 그다음에 이민 정책 같은 것들도 아마 강력하게 되지 그게 트럼프가 않았을까.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 그거를 추방하는 거. 그걸 강력하게 예, 해줄 사람, 예, 행동대장 예, 같은 맞습니다. 거네요. 그래서 그죠? 이제 근데 이제 최근에 뭐 외신을 보니까 멕시코 쪽이 제일 타격이 큰 것 같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안 가겠다고 경계에 네. 있잖아요, 또. 안 가겠다 버티고 있는 거 텐트적으로 계속 버티고 있는 것 같고 이제 그걸 어떻게 밀어낼지에 대한 부분이 좀 이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꽤 많은 돈을 주고 거래를 하신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이게 좀 미국스럽지 않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트럼프가 이야기한 바로는 그 이민자도 이제 만약에 저희 부모님이 이민자예요. 만약에 네네네. 시민권을 따셨어요. 그러면은 그 한 세대 걸은 그 이민자들도 추방 가능성을 좀 얘기를 하기도 했던 이미 좀 뿌리를 내려서 자리를 잡으신 분들도 그러니까 이민 정책에 대해서는 이제 근데 선별적 이민 정책일 거예요. 그때는 아마 그렇겠죠. 예, 뭐 예. 인재들은 냅두고 네, 약간 네. 이런 그러니까 지금 거겠죠. 저 다음에 얘기할 잠깐 네, 얘기할 한번 브라우지 맥락에 대해서 이제 지금 미국 법무부는 이게 기본적으로 이제 해체해라. 맞아요. 예, 나왔어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나마 희망적인 건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이거를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땐 안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그래요? 왜냐하면 특히 지금 AI 분야에서 중국하고 엄청나게 싸우는데 이런 기업이 필요한 거예요. 제가 그때도 뭐 AI 맨하탄 프로젝트를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빅테크 기업들 대우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제가 볼 때 트럼프가 사이가 안 좋았지만 그 빅테크 기업들도 트럼프가 각을 질 필요가 없거든요. 그 자신들의 지금 바이든 정부가 잘못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빅테크 기업들을 이렇게 막 계속 몰아붙이면 다들 트럼프 쪽에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게 옳다고 시장 자신들의 공약 내세웠던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반독점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해체를 시키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강한 아메리칸의 그 트럼프 정책에는 반할 수 있는 정책이거든요. 왜냐하면 크롬을 해체하면 약해지니까 크롬. 그렇죠. 예, 구글이 약해지니까 알파벳이 약해지니까 그 부분을 트럼프는 원치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입장에서는 제가 볼 때는 해체하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아요. 주식이 많이 떨어졌는데 사실은 뭐 이런 걸 자세히 보시면 이런 것들을 잘 예측하시고 이런 것들 자세히 보시면 투자하시는데 저는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이 혹인지 아니면 이게 지금 계속 떨어질지에 대한 것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 트럼프 정부가 어떤 입장인가, 트럼프 정부에 필요로 하는 기업인가 아닌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민자도 마찬가지거든요. 트럼프 정부에 필요한 사람이냐면 대우를 해주고 여러 가지 베네핏을 주지만 그렇지 않으면 과감하게 밀어붙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볼 때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렇게 따지면 일론 머스크도 최근에 구조조정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택금지 코로나 때문에 했던 공무원들을 자발적 퇴사해라. 라고 벌써 했어요. 진짜로요? 어머. 네. 트럼프는 규제 철폐, 행정 감축, 비용 절감이 3대 기조를 지금 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130만 명 정도가 인사관리처에서 원격으로 재택근무를 허락 맡았대요. 미국에서 이걸 다 없애겠다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 너무한데요?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는 그렇게 일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효율성 부분에 대해서 워낙 그런 건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자택근무하는 공무원들을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살으라고요? 근데 쉽지 않은 건 이제 쉽진 미국도 않겠죠. 이제 공무원 노조가 있어서 그럼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 그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게 어쨌든 근데 그 변화의 그 물결이 있을 것 같고 최소한의 공무원 수를 파악해 달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 5일 근무는 무조건 의무하라고 하는 거예요. 주 5일 근무는 무조건 하라는 거예요. 주 5일 근무 플러스 알파. 이게 이제 저희도 주 5일 근무잖아요. 그죠? 네네. 그렇죠. 저가 이제 직장생활 처음 할 때는 6일. 6일에 토요일 날 오후에 오전에만 근무하고 오후에 퇴근했던 기억이. 아 진짜요? 아 그런 적은 없어요? 네, 저는 5일 근무제. 저는 토요일 학교 날까지 다닐 나오고 때도. 이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저랑 약간 다른 세대시고. 너무 다른데요? 같은 세대인 줄 아셨던 거 아니에요? 네. 그런 또 강경한 모습들을 그렇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얘기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제 뭐 5분 정도 남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닙니다. 10분 남았는데. 빨리 35분까지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한번 이야기해 보면
일단 가격 먼저 이야기 같이 한번 볼게요. 일단 99,000 지금 또 올라가고 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99,000 10만 근처에서 매도벽이 엄청 두껍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게 10만은 안 넘기려고 하는 뭔가의 세력의 느낌이 보인다. 이런 걸 좀 그러네요. 간밤에 지켜봤어요. 근데 이걸 뚫어주면은 정말 이제 다른 국면이에요. 비트코인도 가보지 않은 세계다. 우리가 왜 인생도 내가 가보지 않은 세계의 단계로 오게 되면 그 다음에 뭐가 펼쳐질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고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지금 여전히 좀 높은 수준입니다. 네네. 59.5%인데 도미넌스가 보통 이제 전체 시장의 비트코인 점유율이잖아요. 이게 조금 고점을 찍고 좀 하락을 하면서 알트 시즌이 오는 건데 도미넌스는 여전히 좀 높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돼서 근데 간밤에 또 이더리움이 엄청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대략 10%가량 올랐어요. 그렇게 안 올라주다가 그래서 여기 한 달 차트 보시면은 이더리움이 가격이 진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 강세가 올까라는 생각 지금 조금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준비한 자료 한번 같이 볼게요. SEC 의장도 뭐 사퇴한다고 네, 하지 않나요? 이것 때문에 올랐어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네. 전혀 나갈 것 같지 않던데. 근데 뭐 조짐은 되게 많았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사임을 하시겠다고 해서 제가 그 SEC에서 네. 올린 공식 자료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사라졌네요. 제가 아무튼 가지고 왔는데 공식 자료를 또 올리시기도 했어요. 직접. 그래서 성명을 올렸어요. 위원장이 직접. 그래서 SEC는 훌륭한 기관이다라고 하면서 직원들과 위원회는 투자자의 보호나 뭐 이런 뭐 여러 가지 투자자를 위해서 깊이 헌신하고 있다라고 강조를 했고 그리고 본인의 임무에 관해서는 임무를 수행하면서 본인은 두려움이나 편견이 없이 법을 집행해왔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하기도 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암호화폐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편견으로 이 암호화폐 업계를 또 많이 부정적으로 몰고 가셨던 부분이 있어서 이 의견은 아마 다들 동의하시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미국 자본시장의 세계 최고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봉사한 것은 내 평생의 영광이었다. 이런 이야기도 하시기도 했었고 그 다음에 이날 성명서에서 일단 바이든 정부와 함께 자기는 이제 미국에 있는 자본시장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을 영광으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함께 해준 동료 위원들에게도 감사의 인사를 전해온다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면서 본인이 이제 사임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간밤에 이 소식 때문에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거의 근처까지 도달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어요. 근데 사실 모두가 예상을 했던 바였고 이제 중요한 거는 누가 다음에 될 것인가 5명 정도 거론이 되고 있는데 뭐 거론되는 인물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 인물 한 분 좀 자세히 설명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솔라나 이야기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솔라나가 현물 ETF 서류 제출이 됐어요. 그래서 이게 승인 임박 신호다라고 하는데 비트코인도 그 현물 ETF 출시됐었을 때 엄청 가격이 신고가 랠리를 갔었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솔라나도 이더리움 다음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폭스 비즈니스 기자가 이제 솔라나의 ETF 발행을 희망하는 자산 운용사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고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한테 승인을 받아서 그 미국 뉴욕 시장에 ETF를 상장시키려면 SEC 측이랑 회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처음에 나왔을 때도 SEC 쪽으로 가서 회의를 되게 많이 했어요. 어떤 회의들을 주로 하냐면은 만약에 이 ETF로 손실이 났을 경우에 투자자들의 돈을 어떻게 보호를 해줄 것이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법적인 거를 손실을 내기도 하고 ETF 그런 것도 있어요? 뭐 해줘요? 어느 정도? 그건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뭐 ETF에 관해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ETF가 사실 실제 현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가치에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실제로 만약에 비트코인 ETF의 가치를 파는 거지만 비트코인을 너네는 일부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런 정도의 법들을 좀 디테일하게 제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큰 폭락이 나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할 거고 뭐 투자자들이 원금의 손실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가치가 어느 정도는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공정성도 계속 심사를 하면서 처음에 나왔을 때도 굉장히 이제 회의를 했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회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제 되겠구나. 그러니까 구체적인 어떤 것들을 세운다라는 거잖아요. 돼 안 돼가 아니라 될 건데
그러면 요거 바꾸자 이런 네네네. 과정이잖아요. 그 과정을 이제 솔라나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게 아마 다음 알트의 불장을 일으키게 할 굉장히 큰 촉발제가 되지 않을까 음,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현재까지는 이제 투애니언쉐어스 그리고 바네크, 비트와이즈 등이 음, 신고서를 제출을 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저는 운용사 간의 협의가 진행 중이다라는 부분에 여러분들 좀 집중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게리 겐슬러 사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임 이후에 ETF 승인이 더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솔라나 ETF 출시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될 수 있다. 그런 업계 의견들 음, 지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그 SEC 음, 게리 겐슬러가 본인이 냈던 성명서예요. 나 이제 사임을 하겠다. 이렇게 냈던 거예요. 1월 20일까지 일하고 그날 이제 사임을 하겠다. 그 내용이었고 그리고 지금 요거 이제 아까 본부장님 말씀하셔서 급하게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구글이 간밤에 5%좀 못 미치게 하락을 해서 지금 비트코인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 시가총액 차이가 얼마 안 나서 잘하면은 만약에 10만 돌파를 하게 되면 알파벳 좀 뛰어넘으면서 6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아마존까지도 거의 노려보는 이번 불장에서 그런 네네. 투자자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쵸. 거의 지금 많이 이제 비트코인 시가총액이 좀 올라왔다라고 보면 되고 그런데 우리가 또 너무 열광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얘기를 꼭 하고 싶어요. 지금 뭐 다들 사람들이 이제 열광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켠에서는 뭐 리스크에도 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참고로 보시면 되는데 인기 가상자산 이제 업비트에서 가져온 어, 탑에 랭킹되어 있는 그런 코인들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알트코인, 리플, 솔라나 그리고 여기서 저도 잘 모르는 코인이 있어요. 근데 페페코인 비트코인 생각보다 낮네요, 인기도가. 비트코인이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이게 24시간 기준으로의 그거고 이제 음, 전체 조금 더 이렇게 범위를 넓혀 보면은 당연히 월간 주간으로 하면 이제 네, 올라가는 거. 주간 뭐 이렇게 되는 건데 지금 24시간 기준이었는데 이 페페코인이 그 밈코인이거든요. 근데 얘가 도지 다음 타자로 지금 거론이 되면서 엄청난 급등이 또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지금 리플도 지금 보시면은 16% 간밤에 또 상승을 했던 부분들이 있고 변동률은 이런 식으로 보면 되는데 이쪽은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너무 위험성이 있다 보니까 좀 고려를 하시면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 좀 듭니다. 그래서 요것도 여러분들 목록 참고를 하시면서 한번 눈여겨보는 그런 코인들이 있으면은 체크를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제가 또 암호화폐 이야기는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혹시 또 뭐 하실 얘기 아, 있으실까요, 본부장님? 그 MS가 다음 달 이제 그 10일 날 그 연례 주주총회를 해요. 그때 네. 이제 시가총액 3위 정도 기업인데 거기에 비트코인 투자 의견을 안건을 아, 올린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지금, 통과되면 이게 네. 사실상 많이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음, 것 같고 사실 이 정도로 이제 시가총액 3위인 기업도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시대가 됐어요. 음. 얘네가 왜 이걸 투자하는지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빨리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그 그거는, 가상자산위원회 같은 것들이 아, 이제 출범을 하고 법인 계좌도 음. 허용하고 ETF 승인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그 어제 토론 나눴을 때 또 시청자분들이 정말 저희 의견에 많이 공감을 해주셨어요. 시대를 역행한다는 네. 본부장님의 의견에 공감을 많이 해주셔서 뒤처진다, 시대를 역행한다 이런 의견도 굉장히 아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우리가 이게 받아들일 거면 잘 조정해서 잘 받아들이는 게 좋을. 그러니까 이걸 끝까지 막을 수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근데 그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과의 경제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미국의 경제 트렌드를 잘 분석하고 잘 대응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유독 이 암호화폐 시장 자체만 좀 놓고 보면 음, 잘 적응을 못하고 폐쇄적인 것 같아요. 정치적인 폐쇄적이에요. 논리로만 진짜 계속 많이 하고 있는 폐쇄적이에요. 것 같고 계속 그런 논리로 이용하고 있고 사이드 이펙트인 그 부작용만 계속 그 음, 강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음, 사실 이게 옳은 것인가라는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모든 일에는 부작용이 있고 작용 반작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나 이런 것들이 극복해 나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빨리 그래서 저는 가상자산위원회 같은 게 출범이 돼야 된다고 음, 보거든요. 이게 출범이 돼서 제도적으로 뭐 어떤 제도화에 두면서 뭔가를 관리해 줄 수 있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쪽에 맞아요. 예. 네. 그러니까 SEC 같은 것들이 우리나라에 생겨야 된다고 보는 거죠.
기본적으로. 시대의 흐름, 뭐 금융 자산의 흐름을 잘 파악해서 우리 투자자분들에게도 좀 도움되는 그런 법적인 제정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지금 정서에서는 우리나라 누군가 기업이 한 곳이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 욕 엄청 먹을 것 같아요. 근데 국민연금은 어제 제가 가져온 예. 것처럼 비트코인 관련주에 상당히 관련주는 많이 그렇지만 대놓고 네, 비트코인을 대놓고 만약에 하면 투자를 하면 뭐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겠죠. 네. 네. 근데 모르죠. 또 한편에서는 이제 뭔가 선두적인 기업으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않을까요? 이게 그렇게 바뀌는 게 이제 세계적인 추세인데 음. 지금 좀 미국도 그렇게 바뀌고 있거든요. 네, 일부 맞아요. 기업들인데 시중 3위인 기업이 그거를 주주총회 때 안건을 올린다고 봤을 때는 뭔가 변화가 있는 건 그건 분명하거든요. 너무 좋은 소식인 것 같아요, 진짜. 네네네. 그러니까 좀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제가 볼 땐 글로벌 기업이 MS가 출발을 하면 이제 많이들 따라할 것 같아요. 빅테크들도 예. 이제 더 큰 기업들도 예, 기본적으로 이제 자산의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로 현금부요고나 이런 것들을 늘리기 위한 어떤 자산 테크로 이용하지 될 이용하는 때 않을까 거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금 대신에. 예. 맞아요. 좋습니다. 이런 바람들 계속 좀 이어져 오길 바라고 저희 오늘 또 시간 관계상 여기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참 많은 내용을 나눴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